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날씨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봄 나들이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바람에 미처 뉴스를 챙겨보지 못하셨다면요.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슈들과 뉴스,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위에 사진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밭인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호밀밭입니다. 이 농장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굿바이 코로나. 그러면서 느낌표까지 딱 찍었습니다. 뭔가 좀 기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길었던 코로나 겨울의 끝, 희망을 담아서 굿바이 코로나 이렇게 호밀밭에 새겨놨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플라스틱 팬데믹이다. 직콕하면서 2배로 벌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죠. 급증한 폐플라스틱 배출량인데요. 2018년, 2019년 보면은요. 145만 톤 또는 131만 톤 이 정도인데 2020년 251만 톤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이에요. 그렇다면 2021년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발로 일회용기 사용이 급증합니다. 폐플라스틱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한국은 1인당 사용량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최상위권이랍니다. 이런 거 굳이 최상위권 안 해도 되는데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사직서 극단치 않는 검수완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요. 김호수 총장이요.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휴일인데요. 총장으로서 책임진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 최소 10년 운영 후 지금 시행하는 거 10년 정도 시행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정치적 반발이다. 옳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정호영 딸 이어서 아들도 논문 공저 교수가 최고점. 그러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어떤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뭔가 점수를 매겼다. 그런데 최고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아들과 딸 계속해서 뭔가 언론에 보도가 돼 있죠. 매일요. 자, 아들 편입대 20점 만점에 19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논문 공저 교수더라. 이렇게 취재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조사를 요청했고요. 아들 병역에 대해서 재검할 의사가 있다. 기꺼이 다시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군요. 또 쏴 올렸죠? 북한이요. 신형 전술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오늘 한미연합훈련 돌입 앞두고 뭔가 의식적으로 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뭔가를 쏴 올렸는데 우리 군 당국이 하루 지나서 공개했어요. 북한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늦게 알린 겁니까? 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서 4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이현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휴일 사표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죠. 뭔가 그동안 얘기를 보면은요. 끝까지 뭔가 버티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요.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휴일이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반대의 근거. 지금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인물들 잡혔죠? 체포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를.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게 어떤 게 말이 되는 건지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큰 시험대로 다가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일단 출마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나섰죠. 근데 당내에서는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분들 전략 공천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일단 출마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입니다. 배경이 있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호수 총장 휴일에 사표를 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표를 낸 가장 큰 이유를 면담 거부당한 점 이걸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엽니다. 자 그렇다면요 검찰의 수장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총장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밑에 검찰 간부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회의가 열립니다. 이 줄사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저렇게 며칠 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여당에서는 그대로 법안 강행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설 자리 잃은 식물총장의 무력감 아닐까? 그리고요. 법 통과 전에 사퇴 선제 카드를 던진 거다. 전격적인 사인데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죠. 좀 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기가 어려졌다. 그리고 대통령 면담, 그리고 거부권 요청 이것도 지금 뭐 안 되고 있고요. 총장직 수행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죠. 아래로 갑니다. 여기 반응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찹찹하다. 한동훈 후보자는 뭐 충정 이해한다. 검찰 안에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평검사회의가 잡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도 이거 주말 동안 굉장히 주목받았죠. 국회에 두드렸지만 지금 이게 지난 15일 오전인데요. 국회의장 면담 일정 조율이 좀 잘 안 돼갖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상 밖이에요. 윤중로. 거기 벤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벚꽃이 많이 핀 이 자리인데 이 벤치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이분 누구시지 하다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모습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께요. 아직 법안 처리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한번 버텨서 뭔가 의사를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제는 던졌어요. 끝까지 버틸 것 같더니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예. 네, 국회의장 면담도 제대로 이렇게 굉장히 늦어지고 또 예. 청와대 면담 요청을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거기다가 검찰 이 조직의 수장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지막 어떤 여론전, 마지막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본인의 사퇴 카드 이런 것일 거고요. 예. 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면 예. 이게 통과되어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고요. 아. 네. 근데 부결이 되어도 사실 예. 이 사건 자체는 이 사태 자체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본인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 정권의 어떤 패배로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돼도 본인의 거취가 문제가 되고 통과가 네. 안 돼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아. 차라리 이 사태 카드를 던져서 여론전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네. 어차피 지금 잘 안 되니까 던지자. 네, 그리고 이겁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사퇴를 하면 예. 통과되고 나서 사퇴하거나 부결되고 나서 사퇴하면 모양이 상당히 우습죠.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뭔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보고 사퇴한다. 굉장히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예. 지금 검찰에서 후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사퇴 카드 같은 걸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력감 이거라기보다는 승부수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다. 승부수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어쨌든 일종의 여론전을 위한 카드로 마지막 카드로 던진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 자기의 총장으로서의 어떤 후배들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체면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예. 뭐 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거부당하고 면담을. 예. 그리고 제대로 설득도 못 하고 있고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사퇴한다. 그러면 뭐 이 검찰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어떤 검찰 수장 또는 예. 검찰로서의 어떤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리더십이라든가.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이현주 전 의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걸로 좀 들려요. 자, 그런데 사실 김호수 총장은 그동안 친정부 검찰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검찰과 관련된 정책 노선을 그래도 충실하게 따랐다고 평가받은 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표는 뭡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승부수입니까? 뭘로 보십니까,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났다고 보세요?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예. 유일하게 이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과 언론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론과 언론의 도움을 받기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은 지금 아까 소개했는데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 설득 자체가 무의가 그렇죠. 돼버렸다.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과 여론도 예. 한동훈 지명으로 이제 여야의 대치는 강대강을 넘어서서 극강 대 극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전까지 뭘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버린 거죠. 그렇게 지금 되면 그러면.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예. 문제는 이것도 극강 대 극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여론과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직을 거는 거 외에는 예. 남지 않은 외통수의 상황으로 가게 된 거고요.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운명의 기로의 2주인데 2주 동안에 절차적으로 장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통과 이 세 가지 절차에서 예. 172석의 현재 여당을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이제는 오늘 고검장 회의, 내일 평검사회. 평검사 회의 이러면서 이게 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검찰도 접어들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통수고 어제 휴일이었지만 예. 사퇴서를 결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예.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 속으로 전국이 진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다가 끝에 하시는 말씀 중에 근데 이게 우리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싸우긴 싸우는데 왜 싸우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요. 아무튼 싸움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총대 맨 검찰 순회, 내일 평검사회의 최대 분수령될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일단 사표 던졌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낸 거지만 대통령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 정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할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나 입장이 없어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뭐 사표 수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퇴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잡는다고 해도 돌아설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뭐 사표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일단 사표 수리를 할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상 방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예. 이 싸움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배치된다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의 국정의 두 바퀴는 예.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두 개의 바퀴로 가는 사람이구나. 예.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에 의해서 예. 결국 실패로 끝났고 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예. 시행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렇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지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제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고 경찰은 웬만한 모든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수사권을 제대로 한번 국민을 위해서 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이러한 것이 지금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공수처도 만들어서 공무원 범죄를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자. 예. 물론 이 공수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이 좀 실천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가 예. 굴러가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체제 바퀴는 지금 부러지고 그쪽은 무너져 버렸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바퀴는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검수완박이 끼어들어 버린다면 이 바퀴마저도 자칫하면 부서질 수가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셔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조금 더 시행되고 나서 예. 그리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국회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국회가 여러 가지 지금 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을 한 것도 대통령의 뜻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때는 열심히 참여를 하시다가 지금 발을 빼신다는 것은 그 뭡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가야 된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을 안 저는 너무 갖다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도 검찰의 일정 부분 수사권을 약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6대 범죄 수사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전부 뺏는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과제의 그림과는 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법권이어서 행정부가 뭐 권리를 침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역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 조금 조언을 하는 절차나 근데 방식이 필요하지 법안은 않을까.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든 제도가 조금 시행이 되고 정착될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은 비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예. 말씀과 태도였는데 지금은 그 말씀과 태도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생각이 예. 다른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을 설득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유교 의원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이걸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수리할까 그리고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줄사표를 다른 검찰 간부들이 내더라도 그건 뭐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침묵할까? 저는 문 대통령의 5년 동안 집권 기간 내내 예. 문 대통령이 취해왔던 결국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함,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이 전 정부 예. 때 비판할 때 가끔 인용했던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얘기를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분명히 문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 최경철 의원의 설명에 잘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기관 조정 그리고 지금 국민 모두가 아까 앵커 얘기가 도대체 국민의 생활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검수완박이라는 뭐 어디서 예. 들어보지도 못하는 머리글자만 따낸 4개 사자성어 비슷한 것 이걸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그냥 뺏어버리고만 말겠다는 거냐? 그 뺏은 수사권을 어디다 주겠다는 거냐?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를 시켰느냐? 아니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지금까지 행사해 왔습니다. 예. 뭐 길게 보면 70년 아니면 뭐 최근 몇 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국민에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게 실제로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했더니 예.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여기에는 예라고 하는 게 더 많더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접근하는 거에 따라 다른 그렇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예. 그걸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럼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퇴임 3주를 남겨놓고 민주당이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이게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 내지는 유체이탈 태도를 취하면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반드시 완수하고 퇴임하겠습니다라고 아예 국민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지 예. 아니면 지금 마지막에 이런 사안이 조금 더 형사 사법 체계가 적응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죠.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더 일을 꼬이게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할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낼까? 지금으로서는 안 하지 않을까? 뭐 이쪽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뭐 계속 이런 기사는 있어요. 뭐 어떤 침묵을 하고 있다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나 혹시 이게 나올지 오늘 뭐 오후 정도 되면은요 관련 기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수배도 되고 해서 뭐 궁금하고 어떻게 된 거 했는데 이제 잡혔어요. 체포가 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신병 확보가 돼서 조사 들어가는 건데 이 내용이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앞서서 다뤘던 내용과 또 이렇게 뭔가 가늘지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요.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자체입니다. 이은혜 사람 속에 숨어 있었다. 지구대 500m 옆 도심에서 은신하고 있었더라. 부친의 자수 설득에 정없이 체포가 됐는데 잠적이 쉬운 입주 중인 오피스텔을 택했다. 뭔가 그쪽에 있으면 좀 잘 모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조력자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듯.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도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뭐 어제 좀 모습이 잠깐 있었습니다. 뭐 기자들 질문했는데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모습만 좀 비쳤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진술 거부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잠적 4개월 만에 잡혔는데 이제 부친의 설득 등등등 뭐 있어요. 근데 뭐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그리고 검찰은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을 안 하면 이거 다 증거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증거를. 그러니까 수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사건 사항은 이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진행 과정을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 검수완박이었다면 묻힐 뻔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경찰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억지 주장을 하네요. 검찰과 협조 잘 이루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게 검수완박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에서는 또 왜 이걸 여기다가 갖고 오십니까? 또 이런 반응인 거죠. 자, 경찰 증거만으로는 처벌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경찰은 아니 살인 혐의를 찾아서 검찰에 송치한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주장이죠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팩트체크를 좀 한 기사입니다. 검수완박되면 계곡살인 진상, 이런 사건에 대한 진상 못 밝힐까? 보시죠. 이게 초기에 사건이 그냥 뭔가요? 내사종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유족 지인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 혐의는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자, 이게 애매한 거죠, 지금. 일단 내사 종결된 상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내사 종결하면 경찰에서 뭔가 알아보고 검찰로 가서 검찰도 판단한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제보가 있고 경찰이 재수사를 해서 뭔가 이상하다 판단한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추가 혐의를 나온 거고. 진상 결국은 뭐냐면 이 기사는 진상규명 수사권 주체와는 무관하다. 다들 엉뚱한 소리 하셨군요. 이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뭐 제가 쌓은 경험으로는 검수완박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이란 것이 뭐 익사라든가 이런 사인을 밝히기가 좀 힘든 사건이라면 좀 단순 변사로 그냥 내사 종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변사가 접수가 돼서 뭐 조사해보면 통상 그냥 변사로 처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내사 종결을 해서 내사 종결 의견으로 검찰 수사 지휘를 올리면 그렇죠. 검사는 단 한 줄 쓰죠. 뭐 타살 혐의 없으면
뭐 그 사체 유족에게 인계 다 한 줄 이렇게 수사 지휘 딱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종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제도적 문제는 아니고요. 수사 의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기에 살인 사건으로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검찰도 뭐 수사 지휘를 받았을 때 수사 의지가 있었으면 이것을 내사 종결하지 않고 그 살인 사건으로 예. 조기에 수사하여서 뭐 범인을 조기에 뭐 검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두 기관 다 일단은 수사 의지가 없었고 또 유족의 지인의 제보로 인해서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여서 사실은요, 그 제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어찌됐든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다. 저희 기자들도 사실 뭐 수많은 사건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예. 저희들도 의지의 문제지 뭐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검수완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고 무리다. 어쨌든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예. 수사를 하는 데서 지금 작년에 그 검경 수사권 전쟁이 예. 이루어진 것처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좀 가지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검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6대 범죄 수사 같은 예. 경우는 좀 남겨서 사실 그 지난해 LH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국민들께서 예.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법률을 의율하는 사건은 검찰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살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경찰이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제도가 조금 더 시행착오를 갖고 계속 그 가는 것이 좋지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의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검수완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랐는데 이 기사의 팩트체크는 요게 결론을 낸 거군요. 이거 무관합니다. 일단 이렇게 결론 내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네, 뭐 물론 이게 그 묻힌 것도 사건이 묻힌 것도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의 공동 책임이라고 사실은 하고 다 있고. 흘러갔거든요. 그쪽으로. 네, 그죠? 그 같이 진행 이제 사항으로. 뭐 사실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도 별로 제동을 걸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밝혀낸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해서 예.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경찰만이 이거를 수사를 할 수 그렇죠. 있었다면. 경찰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또 아무래도 이렇게 그 특히 재수사 이후에 혐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진실 규명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추가 혐의 이 부분은 검찰 쪽이 애를 쓴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완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특히 이제 방송이라든가 여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같이 함께 수사에 관여를 함으로써 저는 예. 좀 더 진실 규명에 가까이 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검수완박이 되는 이렇게 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제 잠시 요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 검수완박이 그럼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강행 처리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 이런 것들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또 어쨌든 검찰이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정권의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예. 대통령의 예. 사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MB 정권 때 여러 가지 예.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감정적인 부분도 관여돼 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김호수 총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검찰 수사권 뭐 박탈, 수사권 분리라고도 쓰고요. 검수완박에 쓰고요. 뭐 표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계곡 살인 사건. 과연 이거 관련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기사로도 나있는데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문제. 오늘도 아까 일면 기사 때 뭐 몇 가지 기사 소개 드렸죠. 뭐 계속 보도는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했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정호영, 오해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 딸 다른 학교 보내야 하나? 일단 오해는 살 수 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 의혹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거죠. 일단 뭐 국민께 심려 끼쳐들어서 송구하다. 그리고 뭐 이제 만점 논란이 됐었잖아요. 딸 관련해서 뭐 이 구술 평가할 때. 근데 다른 고사실도 만점 나왔다. 뭐 이게 특이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뭐 이 지역 인재 전형 뭐 이 부분도 질문이 나왔고요. 그게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나온 반응까지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편입학 과정은 공정하였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 딸들을 또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점도 또 좀 기자님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수사가 있는데요. 예. 조국 전 장관 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교 출신 의대 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기사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 근데 이 논문이 한 유학생 석사 논문을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이게 또 다른 결로 가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그런데 그 논문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유학생 지도교수가 공저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논문 자체가 또 이게 문제가 돼버리네요. 근데 이 논문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를 했다. 여기 뭐 본문, 그림표 등 단순 번역, 출처 안 밝혀 연구윤리 위반. 그리고 10년간 학술지 논문을 한 35건 가운데 학부생 공동은 정 씨가 유일하다. 이 아들,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오늘 경향신문에 좀 있는데 이건 좀 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기자들이 이 기사가 내용을 좀 전하면서 물어보겠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오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없다. 이건데 그 오해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왜 오해를 하는가? 그거는 곧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의대의 자녀들이 편집을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 불법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완강하게 아니라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어디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하고 보면 최소한 이해 충돌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치기 법치주의자들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면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난 책임질 일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사회 상규상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안, 바로 그게 이해충돌 방지라는 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의식을 했느냐, 고려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유감스럽게도 정 후보자의 두 자식이 유일한 사례라는 거죠.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편입학에 그런가요, 지금?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라고 저는 뭐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나중에 알릴 텐데 일단 뭐 지금으로는 나오겠죠. 유일한 걸로 최근 보인다는 몇 거죠. 년이라는 전제가 붙을 수도 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일이라고 너무 강조를 드리면 너무 도드라집니다만 바로 예. 그런 점이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고 병원의 부원장으로 있을 때 편입을 과연 그 학교에 오는 게 맞을까? 블라인드 테스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그런데 아버지의 동료들이 이 평가자로 나서서 만점을 다 줬을까? 그리고 당시에 편입했을 때 점수 차이라는 게 아주 미미한 사실은 정도 굉장히 치열하겠죠, 경쟁이. 였더라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예. 높았고 실제로 그 아들은 한 번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응시해서 됐다면서요. 예, 다른 전형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록 불법이나 위법인지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조국 장관을 들먹이는 공격하는 분들이 있죠. 예. 바로 이런 대목에 온 검찰이 나서서 조국 장관의 경우는 고소고발이 있기도 전에 자체 인지라는 명분으로 뭐 몇십 군데 압수수색과 함께 예. 탈탈 털었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검찰의 이런 사법잣대를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식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예. 공격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거를 당사자들이 고려를 했느냐? 그럼 그때는 넘어갔다면 예. 최소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직에 나서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바로 그 점에서 예. 이번에 장관 후보 18명 중에 보임된 몇몇 사람은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정호영 복지 후보, 그리고 권영세 통일 후보 이 네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와 너무나 오랜 기간에 예. 사적인 인연들이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당선인의 입에서 후보라고 나왔고 하루 전날 뭐 검증 동의서 제출해서 하루 동안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뜻을 거슬러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과연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예. 이건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이번에 지방선거의 영향, 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과연 이게 윤석열 식의 예. 공정의 이중잣대 아니냐. 뭐 흔히 말하는 전 정권에게 덮어씌웠던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여파가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앞서 봤던 조선일보에서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오해 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이해 충돌.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규정된 이해 충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는 이해 충돌 이걸 떠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해라는 얘기를 후보자 스스로 한 것 같고요. 이 뒷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들, 딸 다른 학교 보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 만약에 경북대 의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편입학을 자녀들이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이겁니다, 지금. 뭐 그랬다면 문제는 안 됐겠죠. 어저께 만약에 정호영 예. 이분이 정말로 나는 죄가 없다. 예. 나는 아무 혐의도 없고 이런 오해 살 일도 없다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조국 수준의 수사를 내가 받겠다. 아, 해라. 수사해라. 예. 내 수사해서 해명이 되면 내가 청문회 하고
예. 그리고 장관에 취임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또 이제 감사 뭐 네, 이런 뭐 얘기 정도를 했거든요. 감사니 뭐 병역 관련은 그리고 진단 국회가 다시 받겠다 추천하는, 뭐 네, 이런, 예. 제3의 병원에서 한번 하겠다 예. 뭐 그러는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정호영 이분은 정말 오해고 깨끗한 분이었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국 수준의 수사를 저는 입에 올렸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때 조국 당시 19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 조국 그 당시 지명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끝장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밤 늦게까지 진행이 네, 뭐 됐어요, 밤에, 그게. 밤에 거의 12시, 1시 이렇게까지 예. 했는데 나중에는 질문할 게 없어가지고 더 질문할 게 예. 없으시죠 해서 끝났는데 아. 거기서 뭐가 결론이 나왔습니까?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청문회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19년 예.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조국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조국 통증이 있는데 예.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정도의 그 설명을 가지고 정호영 이분 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국이라는 통증을 알았잖아요. 몇 년을 앓고 있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자회견 가지고 그래 이 정지명자는 정말 문제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국내에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예. 애시당초에 저는 정지명자가 장관직을 받지 않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공직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 당선인이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당선인한테 누가 될 수 있고 새 정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저는 뭐 혹시 다른 자리가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양지덕을 했더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을 텐데 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이건 부실 검증의 문제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사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의 잣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국민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잣대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거였는데 예. 바로 이 잣대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예. 곤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검증 관련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프 해명, 근데 감싸기, 임명 강행, 이게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일단 셀프 해명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위법이나 이런 거 없지 않는가? 약간 감싸기로 보이는 발언까지는 있었죠? 근데 다음 단계는 모르겠다는데 보니까 과거에 문 대통령 연상되는 윤 당선인. 이 기사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썼지만 굉장히 강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연상되는 윤 당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도 보죠. 조국 사태와 의혹 대응이 판박이 아닌가? 여기 쭉 뭐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검증을 다루고 있어요. 당선인 팩트 확실해야 했지만 정호영 부실 검증론 확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안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선인과 오랜 인연 있는 뭐 지인이라서 이거 검증을 꼼꼼하게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지명철의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인수위에서 설명을 좀 했어요. 잇따라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민 씨 이야기를 많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아마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학 병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했고 또 탄핵 이후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무슨 뭐 하루 만에 검증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이제 검증이 됐고 지금 정부에서도 검증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또 따로 검증을 또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한 거 아니다. 제대로 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최영철 편집위원. 윤 당선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뭐 지금 굉장히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경북 그 대구 쪽 분위기 좀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경북대입니다. 거기가 그쪽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지금. 예, 뭐 저는 정호영 지금 후보자도 압니다. 예, 아는데 그리고 뭐 그쪽에 제 친구도 거기 경북대 의대 교수가 있고 알긴 한데 어쨌든 뭐 편드는 발언을 하기에는 제가 뭐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차이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은 처음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제보가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는 최성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나 표창장 본 적 없다. 뭐 이런 그 직접적인 진술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는데 지금 정호영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게 진술을 해주는 사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호영 그 후보자께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문제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왜 수능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좀 뭐 최근에 정시 비율을 높이자고 계속 이러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시를 엄청나게 비율을 높여서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갖고 학생 내 맘대로 뽑을래.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는 성숙된 사회에 아직 우리나라가 도달을 못했다는 거죠. 수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글라스를 보고 색안경을 끼고 입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는 아직 아무 국민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아무리 우리가 애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는 사회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새도록 기자회견을 한다 한들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 뭐 떠들고 많은 논리를 갖고 많은 것을 뭐 증거들을 갖고 얘기한다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설명을 한들 무엇이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우리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객관식 시험을 쳐서 99점을 맞았어. 저 친구 떨어진 친구는 91점을 맞았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OMR 카드 점을 써서. 그런데 뭐 구술 시험을 치고 교수님께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정서적인 감안을 한다면 후보자께서 조금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한다면 정 후보자께서 조금 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 사회의 저간 사정을 이해하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뭐 결론은 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여러 보수 언론도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결같은 목소리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억울하도 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입시를 바라보는 인식 이런 걸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육, 특히 입시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다음 만평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위에 있죠. 어른인데요. 뭐가 어른거린다. 근데 여기 보면 후보자 이렇게 서 있고 뒤에 그림자가 봤는데 이 그림자가 누굽니까? 검찰은 뭐하니라고 딱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께요.
사실은 이 입시 문제에 젊은 층이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30 세대입니다. 사실 특히 2030 남성들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거든요. 이게 자칫 좀 뭔가 자극을 주거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기사의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윤석열 당선자, 이 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큰 어떤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조국 사태하고 정확하게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뭐 편을 좀 들어주고 싶지만 너무 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편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아까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 그 논문의 어떤 부정 또는 부실 이런 것들이 또 입증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편입학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입학 과정에 또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또 이런 예. 것들도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이제 다분해 보입니다. 특히 특별 전형을 이 이제 자녀들의 편입 바로 직전에 신설했다. 예. 이런 것들의 사정이 정황이 굉장히 안 좋은 정황이에요. 의심을 사기에 예. 충분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착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부터 예. 해서 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점점 저는 정립해가고 있는 중이다, 확립해가고 있는 예. 중이다, 선진국 수준으로요. 그런데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보자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 특별 예. 전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 병원에서 예. 그 의대에서 어떠한 관계자로 있었고 예. 그런데 자녀가 의시를 했다. 이것은 만약에 이걸 스크린을 하고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때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요. 그리고 적어도요. 병원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급 장관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가 예.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런 고위공직자에 오르려는 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살아오셨다.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예. 이 문제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팩트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것이 의혹 수준이지만 예. 팩트가 뭔지는 수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네, 수사를 받으라는 거. 근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이 되어 계시면 그 임명을 강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정이라는 브랜드로 대통령까지 오신 윤석열 당선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앞으로 예. 정권을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큰 저는 힘을 빼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 이것을 그 리스크를 예. 감수할 만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상황을 또 지방선거하고 연결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뭐 이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정역풍 우려. 윤석열 당선인에도 뭔가를 전달했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윤석 대표가 논란 사항 덜어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위에서 청문 대응 논의한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의 소속으로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사에 따르면 뭔가 당선인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걱정된다라는 걸 아마 전달한 것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어떻게 좀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영향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예. 이번에 지방선거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 대개의 전례와 비교를 해보면
새 정부를 밀어주는 쪽으로 통상은 그렇죠. 통상. 되게 분위기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이런 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 이 새롭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광역 기준으로 17개 중에 뭐 상당수를 오히려 장악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한 반반 정도 됐다. 그러면 출발하자마자부터 오히려 이제 예. 그때부터 뭐 급격하게 뭐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유를 찾아보자. 왜 그랬을까? 예.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뭐 이런 또 나중에 또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소환이 된다는 되겠죠. 거네요. 그러나 이제 뭐 인수위에 대한 평가, 지금 뭐 예. 3주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거 따져 보면 아까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지금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집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정부니까 뭔가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 뭐 국정 과제 예. 이런 거 아쉬워하는지 빨리 가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당 상황 좀 짚어보죠. 여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당에서는 전략 공천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표현을 바꿨죠. 뭐 전략 공천이나 아닌 다른 표현을 썼는데 알고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 출마하겠다. 뭔가 행사를 열은 겁니다. 그 기사입니다. 이낙연 차출될라 서울시장 일단 치고 달리기다. 어제 출마 회견했어요. 홍대거리에서 젊음의 거리로 뽑히는 이곳에서 어제 회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뭐 또 공약 내용도 좀 발표하기로 했죠. 뭐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뭐 경선 뭐 본인도 나서겠다 이런 입장 밝혔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당내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차출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이낙연 안 나온다는데 등판론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손 든 사람 중에서 뽑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왜 손도 안 드는데 왜 거기만 보냐 이 뜻입니다 지금. 파열음 속에 출마 예견했다. 그리고 이낙연 출마한다면 환영이다. 경선 에너지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오면 경선이 아니라 추대론으로 가야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안 하신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와서 경선을 통해 하나로 에너지가 모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억지로 어떻게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님도 반대하실 거라고 봅니다. 가서 패배하면 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신경미 전 의원님. 네.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지금은 그 환경 아니다. 네,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송영길 후보 등 6명의 후보들이 이미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6명 후보, 특히 송영길 후보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두어 분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좀 송영길 후보가 나와주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긴 하는데 20명 넘게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뭐 김민석 의원 같은 이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시나리오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의원들은 적극적으로는 지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시내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낙연 후보로 가야 된다. 송영길 후보로는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는 또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의 원로들, 중진들은 이낙연 후보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당신이 책임지고 이 모든 걸 정리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은 이낙연 후보가 나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꺼낸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이낙연 후보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좀 부정적으로 있는데 예. 아무도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밑에서 수면하에서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이 상황은 결국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선을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상황만 가지고 보면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후보가 뭐 말씀을 하신다든가 예. 또는 이제 당내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손들고 내가 나갈 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너무 빠지죠.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본선에서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 그 문제가 좀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별 얘기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 놓고 논의했으나 여전히 뜻이 없다. 3고 초려가 아니라 9고 초려도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하고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자격고사 뭐 이런 거 좀 얘기 나왔는데 어제가 시험일이었어요.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인권 정책 중 틀린 것, 수능형의 진당,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죠.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요거 문제를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지문은 긴데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 옆에 보면 다음 중 한미 동맹의 현황을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예. 문제 좀 보셨어요? 예, 좀 봤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너무 객관식이어서 예. 그 특정한 답을 강요하는 듯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건 너무 좀 당의 어떤 주장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틀리다면 예. 앞으로 배제된다는 것인데 예. 그것은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정당의 다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정치인을 도구적 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주목은 좀 받았어요, 어제 상이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자, 미국 국무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까지 갈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지금 이게 원래는 올해 못 간다 했는데 점점 길어진다는 건데 연말까지 가면 이게 전 세계 경제, 정치 상황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